그럼 다음으로 부실 학술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부실 학술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그 부실 학술 활동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 의미랄지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정상적이지 않다 또는 충실하지 않다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부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뭐 페이크란 말도 쓰고 또 조금 더 강합니다만은 약탈, 빼앗는다라는 말에 프리데이터라는 말도 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술지를 발간하는 주체나 또는 학술 활동을 주관하는 그 컨퍼런스 주최 기관에서 이렇게 연구자를 현혹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마치 이게 정상적인 학술 활동인 것처럼 이렇게 꼬여가지고 연구자로부터서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얻어내는 그런 데만 초점을 두는 그런 활동을 부실 학술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그런 측면하고 또 컨퍼런스에 참여해 가지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술지와 관련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위조 학술지, 약탈적 학술지 또는 대량 발행 학술지, 이렇게 몇 가지 부실 학술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이젝트 저널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 학술지와 유사한 학술지 이름을 사용해서 저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월드랄지 또는 뭐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런 그 단어를 앞에다 넣으면서 마치 기존에 했었던 정상적인 유명 학술지와 거의 유사한 것처럼 현혹하는 그런 것이 위조 학술지가 되겠습니다. 약탈적 학술지라고 하는 경우는 돈벌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투고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건데, 투고자가 돈만 주면은 뭐 동료 심사 제도를 생략해 주거나 또는 한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하면서 아무튼 논문을 빠르게 실어주겠다라는 관점에서 연구자들을 현혹하거나 또는 속이는, 그리고 출판 윤리를 어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량 발행 학술지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CI나 스코프스에 등재되어 있으면서도 일부러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투고할 수 있는 그런 논문 편수를 늘려가지고 한 호에 대량으로 발행하는데요. 실은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 심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실어놓고 온라인 상에서는 거기에 실어놓고 정식으로 출판하는 그런 학술지에서는 그런 논문들은 빼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량 발행 학술지가 되겠습니다. 부실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순진한 기여자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 부실한 학술지가 또는 부실 학술 컨퍼런스인지 아닌지가 구분하기 어려운, 뭔가 연구자로서의 경험이 일천하거나 또는 어떤 그런 정상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휘말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진한 기여자형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무엇인가 이 사람들에게서 뭐 돈을 이렇게 약탈해 간다, 이런 측면에서 프리데이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식한 기여자라고 하는 경우는 한두 번의 이런 참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잘못이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빨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거나 또 업적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알면서도 스스로 불식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인식한 기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가짜 과학자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뭔가 자신의 주장을 그 엉터리죠. 그러니까 자신의 근거나 이런 주장의 어떤 이유가 충분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술지를 이용해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정통이고 또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 형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 3년 전에 이 약탈적 학술지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또는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인식에 제공을 줬던 것은 바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그 오믹스 그룹에 대해서 이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부당한 거래에 대한 어떤 책임을 부과했던 그런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도에 그 연방거래위원회가 제보를 해가지고 다툼이 생겼는데요. 한마디로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학술지로서 투고하자는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과장되게 선전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오히려 그 투고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믹스는 아니다. 우리의 학술지는 다양한 분야의 수백 개의 온라인 저널과 컨퍼런스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고 동료 심사도 거쳤고 또 저명한 학자들이 편집도 하고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실제로 봐서 보니까 여기 FTC가 고소장에서 밝힌 내용처럼 오믹스에 제출된 논문들에 대해 동료 심사를 하지 않았고 저자에게 심사평을 주지 않았어요. 또 허락 없이 특정 학자를 저널의 편집자로도 임명했습니다. 또 오믹스의 출판 비용은 출판이 된 후에 알게 되었다고 이제 많은 피해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학술지는 논문에 투고하게 되게 되면은 이 투고료 또는 심사료가 얼마이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대략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이 심사가 이루어져서 게재 여부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사전에 공지가 되는 건데 이 오믹스 그룹에서 당시에 이런 내용들은 없었고 오히려 사후에 논문 심사가 완료됐으니 여기에 대해서 출판 비용을 내라 뭐 이렇게 오는데 그 출판 비용도요 굉장히 과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이 과도한 출판 비용이 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적정한 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했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FTC가 고소를 했던 것이고요. 이로부터서 이제 부실 학술 활동이나 또는 부실 학술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연구자가 스스로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에 대한 그런 안내 멘트들이 많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와 같은 저널에 대해서 도서관 사서는 어떻게 말할까? 도서관 사서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학술지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또 상황을 알게 될 테니까 이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학술지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얘기된다라면 그것은 의심을 하고서 그런 데다가 논문을 투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문 게재료가 있는가 이런 얘기죠. 합법적으로 게재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홈페이지나 또 다른 어떤 정보 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논문 게재료에 대한 안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논문이 게재됐다라는 그 결정을 받는 직후에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용을 갑자기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저널의 출판 과정, 특히 합법적으로 출판되는 학술지의 논문들은 반드시 동료 심사 제도를 거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일정이 되어 있는데 동료 심사 제도가 없다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된다거나 이를테면 당신의 논문은 우리가 빠르게 게재해 주겠다. 당신이 어느 프로시딩에 발표했던 논문이니까 프로시딩에 발표만 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그 논문을 학술지에 실어주겠다 등등 과대 약속을 하고 있는 것들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믹스 인터내셔널 이 그룹은 2019년 4월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57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환수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제시했던 어떤 부당거래 또 잘못된 어떤 그 상거래 행위죠, 일종의. 이것이 대법원, 미국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서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믹스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그런 학회가 개최되기도 하고 또 우주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수많은 부실 학술지 또는 부실 학술 단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것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이고 앞으로는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회에 참여하실 때는 정말 이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몇 가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그 기준점을 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 컨퍼런스 시리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많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BIT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한 지역에 하나의 총 분산이 있고 주소는 동일하고 도메인을 등록을 했는데 뭔가 다른 학술지 또는 학회 명칭을 쓰지만 IP는 동일해서 결국은 하나의 어떤 그 주체에서 여러 개를 나눠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학회를 개최하고 그 학회에서 개최된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또 논문집을 발행하는 그런 것인데요. 월드 리서치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도 꽤 의심을 받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월평균 BIT랄지 WRA 컨퍼런스 논문 발표자들이 제1저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런 통계치가 나왔는데요. 2018년도에 부실 학술 활동에 대한 경고가 있고 또 예방책이 마련되면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로 대량 학술 발행지의 그 예입니다. IJAER이라고 하는 학술지 웹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보통 정상적인 학술지는 1년에 뭐 4번 발행하는 경우, 2번 발행하는 경우 이렇게가 돼 있고요. 또는 뭐 2개월에 한 번씩 해서 6번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1년 내내 발행하는 그것도 1년 월에도 몇 번씩 해가지고 여기 24회를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죠. 24회라는 것은 대개 한 달에 2번 정도씩을 발행하고 그 발행되는 그 횟수가 많아지면 그 수록된 논문의 수도 많아질 테니까 논문의 수록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계제료를 내야 될 테니까 그만큼 그 소위 말하는 계제료 수입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의 페이지 수가 16,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양적으로 논문을 많이 발행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부실 학술지다라고 하기는 조금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이 있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한 해에 많은 논문들을 계속적으로 발행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정상적인 심사 과정이랄지 또 전반적인 학술지 발행에 관한 그런 그 흐름에서는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논문을 발표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걸 생각한다 보면 이 안에는 부실하게 관리되는
논문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떤 학술지를 우리가 부실하다고 평가해야 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해야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2018년도 이후에 많은 이 부실학술 활동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연구재단에서 선제적으로 연구자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좀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를 좀 제시했는데요. 먼저 부실 학술지와 일반 학술지의 차이점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동료 심사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학술지는 동료 심사가 필수이고 최소 4주의 어떤 그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되는 논문을 꼼꼼하게 읽고 또 필요한 보완점들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아마 동료 심사자들이 최소 2명에서 3분 정도가 붙어서 하려면은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심사자의 그 피어 리뷰의 코멘트를 받아서 또 수정 보완하고 하는 과정에 보게 되면 꽤 전체적으로 출판의 어떤 그 기간도 길어질 텐데요. 부실 학술지에는 이런 동료 심사 시스템이 없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고요. 그 마케팅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장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학술지는 임팩트 팩터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과장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일반 학술지는 특별히 학술지의 권위에 대해서 선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투고해 본 사람들이 또 다 이 학술지의 어떤 건전성, 이 학술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다가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운영을 또 보게 되면은 편집부나 심사자들의 불투명한 정보가 있는 반면 일반 학술지는 편집부 심사자들의 뚜렷한 정보가 있습니다. 적어도 편집위원회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편집위원 그리고 그 심사의 어떤 그 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 학술지는 특정한 학문 분야 중심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부실 학술지는 대개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괄해서 논문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편수의 논문을 빨리 받아서 게재를 함으로써 그 게재료를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판 비용에 대한 그 정보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함으로써 사전에 알고서 투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술지인데 부실 학술지는 게재를 통보하면서 그때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럽다. 그리고 그 비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과도할 수도 있고 또 웬만한 수준에 있는 학술지라면 이 정도의 어떤 그 게재료가 필요할 그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의외로도 너무나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논문을 투고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회인데요. 아까 학술지와 학술지에서의 부실과 정상을 구분하는 그런 그 기준점이나 학회도 대동소이합니다. 보통 국내의 정상적인 컨퍼런스는 사전에 발표의 초록을 심사를 해서 그래서 발표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전 논문 주제나 초록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그 발표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부실로 추정되는 학회의 특징이다. 마케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합니다. 이 컨퍼런스에 이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또 사회도 보고 또 키노트 그 스피치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주로 이제 관광지에서 많이 개최해서 학술 발표 이후에 관광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낮아요. 등록비를 내면 학회 참여 증서를 보낸다거나 또 다양한 학문 분야의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좀 더 밀도 있고 체계적인 그 토론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 우리나라 뉴스타파하고 MBC가 공동으로 취재했던 그 부실 학술 컨퍼런스의 특징을 보니까 컨퍼런스 룸에 많아야 한 20명 내외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다들 각각 다른 주제로 짧게 발표를 하고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또는 심도 있는 토론이 없이 끝나고 발표가 끝나면 발표자들은 다 떠나면서 대개 보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주변에서 관광을 하거나 또 다른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학술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중요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또 건설한 코멘트를 듣고 또 해당되는 주제와 관련한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교류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영진의 불투명한 정보와 관련해서도 대개 무료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그 학문 분야와 상관없는 운영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음을 보여주겠고 연락 정보가 명확하지 않는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부실 학술 활동을 예방해야 될 1차적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습니다. 연구자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 중에 자신의 연구 수행의 결과를 널리 알리고 인정받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책무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 학술지나 부실 학회는 교묘하게 연구자들을 현혹할 수 있도록 진짜의 학술지나 진짜의 그 컨퍼런스와 차이가 안 나도록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정말 감쪽같이 속아가지고 그 의도하지 않게끔 부실 학술 활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듣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술 활동, 즉 논문 투고나 그 다음에 학회 참석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부실 학술 활동이나 부실 활동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스스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나 연구재단에서는 연구자의 1차적인 그런 주의 깊은 예방 활동과 함께 기관에서도 연구자들의 그런 예방 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학술 지나 또는 학회의 부실 여부에 관련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출장을 갈 때와 갔다 온 이후에 사전에 신고하고 또 갔다 와서 결과 보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화 시키는 이런 것이 기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학의 교수로서 또는 대학원생으로서 국가의 R&D 자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학술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한 학술 활동을 위한 지침이나 절차를 알고 특히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구성원들은 성균관대학교가 그 제시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가 무엇이 있고 또 지침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게 부실 학술 활동 예방 차원에서 성균관대학교가 어느 다른 대학보다도 빠르게 체계적으로 연구자를 위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학술 대회에 참가하실 때 연구자분들이 스스로 좀 체크해가지고 확신이 들 때 거기에 신청을 하고 갔다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이런 체크리스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컨퍼런스에 가실 때 그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3년 이상 그와 같은 그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체크가
맞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참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아니에요라고 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할 부분이, 그러면 저명한 학자들이 조직해서 학회 구성이나 운영에 공신력이 있느냐, 이런 체크리스트를 해서 맞다라고 한다면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안전성을 갖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여전히 아니다라고 했을 때면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좀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학술 행사의 주관사나 협회를 알고 있느냐, 내가 알고는 있지 못하지만 혹시 지도 교수님이나 동료 연구자나 또 다른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인지도를 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 수 있느냐, 예. 장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느냐, 연사로서 어떤 발생이 비용할 때 면제되는지 분명하냐, 뭐 이런 등등을 체크를 쭉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학술 행사의 범위와 목적이 내 연구 분야와 일치하느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운영, 그 다음에 그 책임 있게 주최하는 분들의 어떤 그 리스트를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서 적어도 지금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얘가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8개 정도 됩니다만은 7개 이상 조금 엄격하게 체크를 하셔서 이게 얘가 나오게 되면은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의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 중에 책무이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해외 학술지를 투구할 때도 유사한 그런 체크의 어떤 방식을 택하면 좋겠다. 공인된 학술지나 SCI냐 SCIE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 분야별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얘 쓰게 되면 투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할 것은 여기 지금 스코프스랄지 SCI랄지 이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해외적으로 저명한 학술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요, 부실하게 운영되는 학술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일단은 공인된 학술지일 경우에는 투구할 수 있지만 이 공인된 학술지 중에서도 비올리스트랄지,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체크리스트 할 수 있는 그 믿을 만한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스트 중에 해당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올스 리스트에 해당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만약에 비올스에 해당합니까? 라고 되어 있을 때 그렇다 그러게 되면 곧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학교의 건전학술활동위원회의 심사를 좀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가고는 싶은데 여기 체크 단계에서 이것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공신력 있는 학교 기관에 한번 검토를 받아서 여기서 예스 나오면 이제 투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비올스 리스트에 해당하게 되면 지금 이런 또 세부적으로 해야 될 그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이상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 7개 정도 돼 있는데요. 아는 학술지냐, 쉽게 출판사를 알 수 있고 편집진에게 연락이 가능하냐, 동료 심사가 분명히 있느냐,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하고 비용이 청구될 것인지를 사전에 미리서 제시하고 있느냐, 편집장이나 편집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해당 출판사가 잘 알려진 출판 협력체에 포함되어 있느냐, 알겠죠? SBLRC 뭐 이런 데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최소한 5개 이상의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투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균관대학교의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여러 교수님이나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혹시 건전한 학술 활동을 위해서 좀 체크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같이 크로스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이 키스트에서 만들었습니다. 건전학술활동 지원 시스템인데 약자로 세이프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학술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지금입니다. 현재로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10월 말부터서 정식으로 오픈해 가지고 아마 리스트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건전학술지 목록은
또 의심학술지 목록은 의심스러운 학술 행사의 목록은 이렇게 쭉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학술 활동을 위해서는 아까 성균관대학교가 제시한 체크리스트 플러스 이것도 함께 보시면서 내가 투구하고자 하는 학술지 또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학술 단체가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가지고 확실할 경우에만 가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또 그게 연구자에게 주어진 책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해외 부실 학술지나 부실 학회 체크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나왔던 비올스 리스트입니다. 실은 프리데이터리 저널이라는 그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이 이 콜로라도 대학교 사서였던 이 비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했다가 이게 이제 이쪽에 학술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2년 전에는 자기가 이 사이트에 대해 더 이상 자료를 업데이트 않고 폐쇄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비올스 리스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게 되게 되면 상당히 참고자라고 됩니다. 그러나 비올스 리스트에 있다라고 해서 100% 부실 학술지라고 판단하기는 또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 혼자의 관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같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리스트 오브 프리데이터리 퍼블리셔라고 하는 이 사이트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오픈 액세스와 프리데이터리 퍼블리셔 또 퀘스처너블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서관 협회 칼텍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싱크 체크 서브밋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논문을 투고해라. 그 다음에 제가 뒤에다가 여기는 생각해보고 체크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참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그 논문을 투고할 때는 싱크 체크 서브밋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싱크 체크 어텐드를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쭉 보시고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학술단체 명을 집어넣게 돼서 여기에서의 어떤 리스트에 괜찮은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학술지 투고나 또는 컨퍼런스를 다녀오신 다음에 그 연구자로서 좀 해야 될 것은 물론 이제 그 학교 측에다가 또는 그 연구비 지원을 받은 입장에서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실한 그 학술 활동을 또 다른 동료 연구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혹시 가서 봤더니 사실과 다르게 조금 뭔가 허접하다 또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그 세이프랄지 또는 성균관대학교에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연구재단을 중심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연구자들한테 그 부실학술지, 부실학술 활동의 리스트를 주다고 개몽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서 2019년까지 스코포스 DB에 올라와 있는 404편의 그런 그 부실학술지로 추정이 되는 그런 논문에 투고됐던 그런 비율을 보게 되게 되면 2016년, 15년, 14년이 굉장히 높았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그만큼 우리 학문 공동체가 이 부실 학술 활동의 어떤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주면서 자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결국은 연구자가 앞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실학술 활동 예방을 포함한 모든 전반적인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책무를 명확히 알고 실천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해 보면 결국 연구자는 연구 전 과정에서 수입된 데이터의 정확성, 정직성, 객관성을 유지하고 또 위조, 변조, 표절을 하지 않아야 되고 중복계제나 쪼개기 논문을 발표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인용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공로를 부여함으로써 그 부당한 저자 표시가 없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교육부에서는요, 연구자분들을 위해서 연구윤리 전반에 관한 그런 동향이나 정보, 자료 등을 집적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윤리 정보센터에 오셔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특히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자분들에 대한 그 연구윤리 교육을 위해서 또 대학원생 여러분들께서는 대학원생의 그 기준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종합 포털 사이트니까 여기 오셔서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 대학원생 여러분께 연구윤리에 관한 지금까지의 얘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의 핵심은 결국은 연구자 간의 어떤 신뢰, 또 연구 공동체에 대한 사회, 국가의 어떤 그 관심과 신뢰는 굉장히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렵게 쌓은 신뢰가 사라지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 신뢰가 사라지는 그 순간은 바로 연구자의 그 유혹에 져버린 것, 또 연구자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연구자로서 알고 지켜야 될 그 룰을 또는 규범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에서 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구자가 멀리해야 돼, 또 연구자를 힘들게 하는, 또 연구자에게 뭔가 그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현대인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운전에서 내가 평상시 어떠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운전자로 지켜야 될 교통법규를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나의 안전, 나의 생명을 지켜내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것처럼 바로 연구자 개개인도 올바른 운전 습관에 의한 교통법규 준수와 마찬가지로 평상시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룰을 지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은 연구 활동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안내해주고 또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또는 동반자가 연구윤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연구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자로 하여금 자유롭고 창의로운 연구 수행을 끊임없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그 친구와도 같은 존재다라는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연구윤리는 각자에게 어떤 것일까요?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한번 어떤 지금까지의 그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결론을 얻게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